인생 후반전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한 부부의 고민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법륜 스님의 지혜가 담긴 글부터 여러 조언들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이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돈보다 사람, 갈등보다 행복. 이거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과연 어떻게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가?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지점이 바로 그거죠. 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바꿀 순 없을 때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는가? 그렇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관점의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아, 관점이요? 네. 원망과 갈등이라는 그 익숙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행복이라는 조금은 낯선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그 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마음가짐, 또 행동 지침들을 하나씩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그래서 어쩌면 더 가슴 아픈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 보죠. 한 사연 속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 와서 탁 박히더라고요. 어떤 말이었죠? 실직한 남편이 구직 활동은커녕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정치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섭섭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감정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관계 심리학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는 경멸의 감정이에요. 경멸이요? 네. 단순한 실망이나 분노를 넘어서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기대 자체를 접어버린 아주 깊은 절망감이 담긴 표현이죠. 바로 그 경멸이라는 감정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도화선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남편을 무시하는 눈빛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독살스럽게 긁어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와, 정말 날카롭고 아픈 표현이에요. 그 독살스러운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네네. 참다 못한 남편이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집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행동의 본질이 뭘까?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한 관점에서는 이걸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해석합니다. 아, 비명이요? 사회에서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기가 죽을 대로 죽었는데 마지막 보루여야 할 가정에서마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파괴적인 행동은 사실상 나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절박한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잔인한 악순환이네요. 아내의 경멸이 남편의 무기력을 낳고 그 무기력이 다시 아내의 경멸을 키우는. 맞아요. 뮤비우스의 띠처럼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대체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잔료들은 문제의 원인을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하고 여자는 살림을 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이 생각이 아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남편의 실직이 곧 가장으로서의 실패이자 내 인생의 불행으로 뒷결되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그 고정관념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남편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된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생각의 전환인데 이게 참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바로 그날 앞치마를 건네라. 앞치마요? 사실 이 대목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떠셨는데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좌절한 사람한테 앞치마를 건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모욕감이나 도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넌 이제 끝났으니 살림이나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건네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비난이나 명령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부탁의 형태로요. 예를 들면, 여보, 그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나가서 돈 벌어볼게. 대신 당신이 나보다 살림 솜씨가 더 좋으니까 집안일 좀 부탁해. 이렇게요. 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역할의 전가가 아니라
역할의 교대이자 남편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생긴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이 사라진 자리에 살림하는 능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즉시 부여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 역할이 없어졌을 때 가장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아주 현명한 심리적 응급처치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밖으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집에서의 권력 관계도 바뀌어야 할 텐데 여기서 또 사장님이라는 비유가 등장하더군요. 네. 아내가 집의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처음엔 좀 권위적으로 들렸어요. 흔히 사장님 하면 군림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장님은 좋은 리더에 가깝습니다. 좋은 리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능한 사장님은 신입사원이 일 좀 서툴다고 매일 소리 지르고 면박 주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월급날엔 꼬박꼬박 월급을 주죠. 아, 그런 의미의 사장님이군요. 집안일이 서툰 남편을 직원처럼 대하되 너그럽게 격려하고 심지어 월급, 그러니까 용돈까지 챙겨주라는 의미로군요. 네. 여기서 다른 자료에 나오는 서구 심리상담가들의 조언과 좀 흥미로운 차이점이 보여요. 어떤 차이죠? 서구적인 접근법은 보통 상호 책임과 명확한 경계 설정을 강조하거든요. 언제까지 구직 활동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자,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하자 와 같은 계약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네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접근법은 훨씬 더 관제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급진적이에요. 급진적이다? 네. 길을 살려주면 소도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처럼 지금 당장의 효율이나 공정성보다는 파트너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 거죠. 아, 기가 죽은 사람은 이력서 한 장 쓸 에너지도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자칫하면 남편의 나태함을 부추기거나 현실 안주를 하게 만드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내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서 남편이 구직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실천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치 조절이라는 지혜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기대치 조절이요. 100을 원하면 괴롭고 50에 만족하면 고맙습니다. 이 말이 핵심이죠. 남편에게 완벽한 가장이라는 100점짜리 역할을 기대하는 순간 나는 무조건 불행해져요. 아, 기대의 기준점을 바꾸라는 거군요. 돈 버는 남편으로서는 0점일지 몰라도 아이들의 아빠로서는 50점, 집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서는 30점,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의식적으로 장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돈은 못 벌지만 저 사람이 있어서 밤에 무섭지는 않네. 그래도 아이들 등하원은 잘 시켜주잖아. 이렇게 관점을 바꾸다 보면 미움과 원망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고마움이 싹 들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정신활동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죠. 바로 아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고요. 경제적 가난보다 정서적 가난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감정과는 별개로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당장은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곧 자녀 교육의 뿌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앞치마를 건네도 거부하고 살림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다면 어떡하죠? 그럴 때를 위한 마지막 처방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남편을 그냥 집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니요? 거의 마음의 마지막 방어선 같은 개념이죠. 마지막 방어전이요? 더 이상 남편, 가장,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밤에 도둑 안 들게 해주는 사람? 내가 무서울 때 옆에 있어주는 룸메이트나 하숙생 정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관계를 거의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포기라기보다는 내려놓음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모든 노력이 좌절됐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끝없이 상처받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아, 쫓아낼 게 아니라면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 말이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노력들이 단순히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지속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 키워드가 주체적인 선택이에요. 주체적인 선택.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했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희생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현명한 경영 전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가짐을 다지는 마지막 실천법으로 절을 제안합니다. 절이요? 네. 매일 아침 남편을 향해 여보, 나를 만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어렵겠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그런 형식적인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요? 행동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먼저 몸을 낮추고 존중을 표현할 때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말 한마디 마음 한 자락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아주 작은 존중의 표현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가정이 어떻게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지혜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죠. 남자는 돈, 여자는 살림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역할을 유연하게 바꾸는 용기. 상대에게 100을 기대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50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희생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한 주체적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행복 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쥐고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아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겠다는 당신의 그 주체적인 결심을 응원한다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남편이 실직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 상황이 반대라면 어떨까요? 아내가 경력 단절을 겪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남편은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할이 바뀌어도 결코 변치 않아야 할 존중과 격려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 행복을 위한 주체적인 선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